안녕하세요. 연수구 주민 여러분. 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탄소 중립에 대해 이야기하러 나온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예, 탄소 중립, 근자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게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우리가 왜 탄소 중립을 해야 하고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강아지 한 마리와 나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탄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탄소. 어디에 탄소가 있을까요? 강아지한테 있을까요? 나비한테 있을까요? 정답은 둘 다에게 있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청량한 숲과 쾌쾌한 쓰레기덩, 여기에 탄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것, 신선한 과일과 고기, 야채, 이 모든 것에 탄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탄소가 있습니다. 사실 탄소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유기체라고 얘기하죠.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에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딱한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에는 탄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다이아몬드하고는 전혀 다른 새까맣고 손에 잘 묻는 흑연. 이 흑연 속에는 탄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다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탄소는 굉장히 많은 곳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도 들어있습니다. 연수구를 멀리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보면 탄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연수구 앞으로 가볼까요? 인천의 자랑 갯벌. 예, 이 갯벌에는 탄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탄소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죠. 이 갯벌이 탄소 때문에 엄청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을 볼까요? 하늘. 하늘에는 탄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핵심 키워드는 우리를 둘러싼 공기, 공기 중에 탄소가 얼마나 많은가인데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주에 탄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탄소는 지구에서 네 번째로 많은 물질입니다. 원소 기호 C고요. 원자 번호는 6이라고 합니다. 화학을 잘 모른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탄소라는 원소는요. 땅하고 처음에 우주에 빅뱅이 일어나 우리가 사는 지금 알고 있는 우주가 생겨났을 때 생겨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탄소는요. 되게 오래된 물질임과 동시에 다시 잘 생겨나지 않는 물질이 별의 생성과 폭발 같은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 없는 한 잘 생겨나지 않는 물질이지만 지구에는 네 번째로 많은 물질이고요. 동시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탄소는요. 밖에 전자를 일단 두 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기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4개 사이사이에요. 여기 파란색 커다란 동그라미에
다른 원소와 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하고 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능 손이 달린 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팔이 2개지만 손이 있고 이 손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죠. 자, 탄소는 팔이 4개입니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탄소는요, 이 4군데의 빈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원소와 붙고 탄소끼리도 붙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신의 귀재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안 붙는다 하면 팔을 한쪽에 2개든 1개든 자기가 결합하고 싶은 데랑 세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탄소, 그러면 처음 지구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처음에 지구라는 공간이 생겨났을 때 이 불타는 별이었다고 하죠. 지구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지구에는 대기라는 게 지금처럼 생겨있지 않았습니다. 예, 지구 위에 하늘에 근데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죠. 양쪽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 탄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산화탄소의 특징이요. 열을 굉장히 잘 흡수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뿜어내는 거죠. 지구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긴 시간을 지나 지구에 온속에 충돌하고 물이 많이 생기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온갖 일이 일어나다가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바로 식물이 태어난 거죠. 이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소를 가지고 쑥쑥 커요. 남은 산소는 공기 중으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해서 식물 덕분에 대기에 늘어나기 시작한 산소는요. 산소 양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지금 우리와 같은 동물들이 살 수 있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에너지를 막아준, 우리에게 나쁜 거죠. 해로운 걸 막아주는 오존층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동물이 생겨납니다. 자, 이 동물은 생겨나서 식물을 잡아먹고 그리고 몸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쑥쑥 크는데 먹다가 남은 탄소는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몸 밖으로 빼냅니다. 자, 그래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동물은 식물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동물과 식물이 사이좋게 탄소를 주고받으며 지구가 오랜 시간 생명이 번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생명들이 긴 시간을 지나 삶을 다 하고 땅속으로 들어갔죠. 차곡차곡 몸속에 탄소를 가지고. 무슨 뜻이냐면요. 지구상에 태어난 생물들은요. 우리가 생물들이 잘 살기 위해 공기 중에 있는 이 탄소라는 걸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지구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이 생명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생명들이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은 호흡을 하면서 탄소를 주고받자 사실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아주 많은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대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소가요, 공기 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광합성이나 동물의 호흡, 이런 작용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의 작용을 통해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화산활동과 같은 그런 현상을 통해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는 이 뱅글뱅글 도는 걸 우리 탄소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가요. 생물들 몸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깊이 들어갈 때 사실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석연료죠. 식물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그 식물이 변해서 된 게 석탄이고요. 네, 그리고 바다에 번성했던 조류, 바다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도 식물이죠. 예, 그 조류와 예, 동물들이 변해서 된 게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공룡이 땅속 기입이 돼서 화석이 됐던 것처럼 이것들도 오랜 시간이 지난 동물과 식물이 변해서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린 이걸 이용해서 불을 내고 다른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화석연료를 발견한 이후로 오랜 시간 사실 이걸 쓰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른 에너지를 이용했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영국에서 석탄의 획기적인 쓰임새를 알게 되죠. 증기 기관이 발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네, 대규모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다 보니 석유의 쓰임도 알게 되죠. 석유와 석탄을 통해 우리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계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내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더 쓰기 쉽게 전기로 바꾸는 방법도 알아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기계를 이용해서 아주 편안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는 방법이 바로 불을 태우는 거였다는 거였어요. 석탄도 태워서 지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요. 예, 우리가 모는 대부분의 자동차들, 휘발유, 경유 모두 내연 자동차라고 얘기하죠. 예, 안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연료를 태워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 속에 들어있던 탄소는 불에 타면서 다시 공기와 만나 하늘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해서 다시 온실가스 속에 있던 탄소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형태로 변하는 걸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자, 실제 그래서 IPCC, 네,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PCC에서 계속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사실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다는 결론을 얻게 돼요. 보다시피 여기 하늘색, 파란색 계열로 표시된 부분이 화석연료, 시멘트, 플레어링의 이용인데 화석연료가 절대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탄소를 포함한 이 공기 중에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나온 온실가스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특히 공기 중에 있는 화합물 중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가스를 6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산화탄소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온실가스가 지구를 뜨겁게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아시는 분들도 더 많으시겠지만 요새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라는 공간에는 사실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태양으로부터 열과 빛이 와서요. 지구 표면에 닿으면 이게 이렇게 부딪혀서 빠져나갑니다. 자, 복사라고 하죠. 실제 이렇게 열이 다 빠져나가면 지구는 영하 19도 정도 평균 기온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지구를 둘러싼 대기라는 공기층이 있죠. 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요, 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대기는 사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있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이 대기에 일단 부딪혀서
태양에서 오는 인간에게는 해로운 대부분의 에너지들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열과 빛은요, 지구 표면에서 부딪혀서 밖으로 나가다가 이 온실가스와 같은 물질을 만나면요, 여기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온실가스가 없는 대기의 일정 부분에서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요, 생물이 살기에 딱 좋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지구 평균 기온은 약 13.5도에서 15도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인간의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다 보니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났고요. 이 늘어난 온실가스는 지구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를 못 빠져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기도 뜨거워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지구 표면의 온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들은 사실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를 품는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이산화탄소,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뿜어내는 에너지, 복사 강제력이라고 합니다. 갖고 있던 만큼 다시 뿜어내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강력한 이 복사 강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47%가 증가했어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지금 현재 최근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전 지구와 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농도 비교를 해보면요, 둘 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20년 413.2 ppm에까지 도달합니다. 이 ppm이란 단위는 공기를요, 1평방미터로 잘랐을 때, 정면체 형태로 잘랐을 때요, 그걸 100만 분해서 1을 하면 그게 1 ppm입니다. 자, 그렇게 치면 이산화탄소 눈에 안 보긴 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대기의 성분으로 따져본다면 이산화탄소의 이 양은 아주 많진 않아요. 사실 우리 둘러싼 이 대기권의 70%는 질소고 20% 정도가 사실 20에서 30% 정도가 산소라고 얘기하죠. 이 이산화탄소는요, 0.02%, 0.02%? 뭐 이런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 거기서 더 늘어나면 지구는 뜨거워집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실제 그래서 온실가스가 늘어났을 때 어떤 온도 변화가 있는가를 나사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1880년에서 시작해서 2000년까지 하얗게 있는 부분이요,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평균 온도를 0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시기보다 온도가 낮았으면 파란색,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기준이 되는 온도는 약 13.5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파란색이 많다가 지금 빨간색이 많아졌죠. 그리고 특히 북쪽으로 갈수록 더 빨갛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균 온도가 몇 도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후가 되는 거죠. 지금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지구의 온도는 1.09도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도가 오르면 위험한 걸까요? 아닐 건가요? 우리 체온이 1도 오른다고 생각했으면 아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뭐 더 올라가면 아프겠다. 확실히 아프다가 되겠지만 1도 올라서 튼튼한 사람은 안 아프고요. 되게 온도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아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증세가 있는 거죠. 어떤 증세가. 그래서 전 지구 연간 온실가스 지수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2000년 직전부터. 그런데 자, 1도 올랐는데 그때가 413 ppm 정도 됐어요. 지금 이건 가장 최근의 뉴스입니다. 413인 줄 알았는데 원래 드디어 420 ppm을 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온도가 1도 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에서 5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410만 년 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에서 약 5도 사이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크냐 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이 넘는 순간 북극과 같은 특정 지역, 탄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에서 그 한쪽에 가지고 있는 탄소를 메탄이라는 형태로 스스로 뿜어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변할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410만 년 전 그때 그 기후에서는 북극에는 악어가 살았다는 거. 열대에 사는 악어가 살았어요. 우리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하고 살 수 있었던 건 특정 지역에 장기간에 걸친 평균 기상 조건, 기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측 가능한 형태의 날씨와 대기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 기후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기후는 평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난 30년을 기준으로 평균이라고 해요. 30년을 기준으로 기후를 결정을 하는데 위에가 기존의 기후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육지는 달아오르고 바다는 뜨거워져서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순간순간 매 순간에 날씨는 기상이에요, 기상. 이 기상이 30년간 5월에 3일은 따뜻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따뜻했고 그 다음에도 따뜻했고 해서 30년간 쭉 그 5월 3일 전후로 따뜻하면 그 5월의 기후가 돼요. 그런데 자, 이 5월 3일에 어느 날부터인가 추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덥고 어떤 때는 춥고 어떤 때는 덥고 이렇게 한 몇 년이 지속되면 기후가 변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라는 건 이 평균을 했을 때 이렇게 특별히 편차가 없이 쭉 유지가 되는 건데 자, 어느 순간 우리는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느끼고 있죠. 봄이 안 이랬는데 100년 만에 찾아오는 이상 증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그 100년 만에 게 자꾸 얘기가 나. 기후변화라는 건 그래서 그냥 변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증세들, 이상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증세가 나타나고 나서 기후변화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보통 평균 상태 이하거나 이상으로 기후가 변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지난 100년간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 기후변화는 지구의 시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최소 몇 천 년 이런 단위로 변했어요. 몇 만 년.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년이 짧다 할 정도로 빠르게 이상하게 기후가 변하는 걸 느끼고 있죠. 그래서 2020년 어떤 일이 있었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Их так много. Это что вообще? Так много. 자,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은 지구신의 분노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어, 그렇게 표현하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평균 온도가 올랐어요. 평균 온도가 오르다 보니, 예, 거기에 적응 못하는 혹은 거기에 대응이 되는 현상들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그래서 2021년에 강력한 자연 현상들이 얼마나 일어났나 살펴봤더니 지금 지도에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바람도 불고 폭염은 있고 가뭄 있고 예, 홍수 나타나고 눈 많이 오고 추운데 너무 추웠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특정 지역은 아까 우리가 많이 빨개졌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평균 기온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게 오른 지역. 그래서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계의 이상 기온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되게 다른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라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요. 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위인데 6월 29일, 6월 달에 2021년입니다. 이건 6월 달에 최고 기온이 49.6도를 찍었어요. 6월인데, 네.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키도 7월에 조금 더 한 20일 정도 뒤 49.1도를 찍었죠. 뭐, 한마디로 이 엄청난 더위가 일찍이 유럽과 미국, 캐나다 지역에 찾아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비는 그러면 어떻냐? 일본에는 연강 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가 8월 달에 왔어요.
8월은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장마 오고 태풍이 오는 시기인데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사실 4월부터 왔어요. 4월부터 우박과 폭우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가 7월에 찾아와서 사람이 죽기도 죽었지만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게 독일이었죠. 독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틀간 내린 비의 양이 7월 평균 강우량의 2배 수준이 되면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비 피해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캐나다도 한 달치 비가 이틀 만에 왔어요. 11월에.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밑에 있는 대만이 1월에 너무 추워서 한파로 126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이런 이상기후들을요, 기후위기 취약 지역으로 나눠서 얼마나 이 나라가 기후재난, 이 날씨와 이런 형태의 재난에 잘 대응하는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네, 독일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빨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파랄수록 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록이에요. 좀 그나마 대응을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비가 엄청 나서 사람 죽고 했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다르냐? 딱히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대응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 나라들이 그렇다고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알기에 소득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국가들은 더 위험합니다. 특히 여기 지금 빨갛게 나와 있는 아프리카 지역들은요. 오랫동안 감옥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 기후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여기 살펴보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 이 기후재난에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호주 같은 경우도 2020년 되게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어떤가요?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끄지를 못했죠. 자그마치 20년에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은 8개월을 불탔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죠. 국제사회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산다면 1950년에서 2014년의 날씨를 평균을 보고 우리 지금 나타나는 기후 상태를 평균을 보고 2041년에서 60년 사이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후 현상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인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예측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구획을 나눠놨잖아요. 우리나라가 있는 구획만 봐도요. 같은 시기에 산불이 나고 같은 시기에 뜨거우면서 동시에 폭우도 오고 눈도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편안하네, 안전하네 할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한파와 같은 폭염 한파와 같은 온도 변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사실 정부에서는요, 이런 지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재작년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과거 30년 대비 여름은 19일이 길어지고 겨울은 18일이 짧아졌습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길어진다는 건 어때요? 그만큼 뜨거운 날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폭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겨울은 18일이 짧아졌어요. 그럼 겨울이 따뜻해졌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보통은 따뜻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가 보통 여름에 많이 오죠. 맞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확실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럼 편차는 어떠냐는 거죠. 편차. 이상기후라고 할 만한 현상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 2021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첫 번째 이상한 날씨는 1월이었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지긴 따뜻해지는데 그냥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추울 땐 엄청 춥고 따뜻할 때는 뭐 봄처럼 따뜻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월에 가장 역대 높은 기온을 기록했어요. 3월 기온 기준입니다.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벚꽃도 조기 엔딩이라고 적혀 있죠. 네. 따뜻하니까 꽃이 빨리 피고요. 빨리 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다 보니 꽃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봄에 꽃이 피는 건 단지 눈이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굉장히 중요하죠. 자, 먹을거리. 봄에 꽃이 펴야 가을에 수확할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자,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랬냐면 아니라는 거죠. 또 가을에 엄청 더웠어요. 10월에 대구가 30도를 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10월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어요. 가을만 그랬냐면 그건 아니고요. 4월과 5월,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4월은 진짜 모든 식물이 잎이 나고 초록빛으로 물들 때인데요. 그렇게 되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졌어요. 영하로 떨어진 것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잎도 꽃도 맺고 있던 열매도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풀렸어요. 나무가 식물이 적응하기에는 너무 힘든 날씨였죠. 자, 이 시기를 지나 요새 여름은 항상 그렇듯이 7월부터 더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잘 잘 수 없는 열대야가 찾아왔고요.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지도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이상 고온과 이상 저온 증세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온도가 아니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날씨들, 실제 미친 영향을 신문에 있었던 사진들인데요. 3월에 강원도에 폭설이 왔고 4월에는 늦서리가 왔어요. 그리고 8월에 태풍은 산사태를 일으켰고 9월 태풍은 위력이 더 셌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나 이상의 피해가 났죠. 10월에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느냐를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고온 발생 일수와 이상저온 발생 일수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저는 이게 너무 싫거든요. 이런 물이 어때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결정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고 감기에 걸리기 쉽죠. 다만 우리가 이걸 몰랐다면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꼭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온도 변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빙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 북쪽에 빙하가 많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북극이 문제예요. 지금 보면, 자, 이건 온난화 스트라이프라는 건데요. 기상학자가 어떻게 하면 지구의 기온이 얼마나 잘 올라갔나 보여주려고 예쁜 줄무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그 흰색이 평균 기온이고요. 그 평균 기온보다 높으면 빨간색, 낮으면 파란색입니다. 온도가 낮았을수록 진한 파란색, 높았을수록 빨간색이 진해지는데요. 밑에 있는 쪽이 세계 평균 해수의 온도였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세계 평균은 보면 1990년부터 점점 빨개지기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 위의 그림보다는 덜 빨갛죠. 위의 그림이 같은 시기에 북극의 해수 온도 변화입니다. 자, 바닷물 평균 온도도요. 전체 지구 평균보다 북극이 빠르게 올랐어요. 지구의 평균 온도는 대략 3도 더 상승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09도 오를 동안 북극은 3도가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에 한쪽이 완전히 새빨갛습니다. 얼음이 굉장히 빨리 녹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빙하가 놀고 올 때요. 그냥 녹지 않아요. 특히나 해빙이라고 얘기하는 바다 위에 있는 빙하가요. 그냥 뚝뚝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게 부서지면서 녹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기온 편차 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미세먼지 굉장히 많은 날이 많아지는 건 바람이 불지 않아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자, 21세기 후반 기준으로 최대 58%가 늘었답니다. 바람이 반은 안 불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얼음이 있으면요, 이 눈이 내리면 아시다시피 여기 스키장 가면 여기 밑에 그걸 쓰고 밑에 이렇게 까맣게 바르시잖아요. 눈부셔서. 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시니까 그렇게 하고 즐기시는데 북극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북극은 거의 빙하가 눈이 얼어서 된 거기 때문에요. 눈의 색깔, 흰색을 띠고 있는데 이 흰색은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반사합니다. 스키장에서처럼 반사하기 때문에요. 흡수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까만색 어떻습니까? 까만색. 까만색은요. 열을 흡수하죠. 근데 이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진한 색깔을 띠고 까맣게까지 보여요. 그러다 보니 자, 북극의 빙하가 녹았다. 그래서 바다가 늘어난다는 뜻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반사하기보다 다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바다의 면적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북극은 녹아서 바다로 변하면서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현상을 알베도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것, 특히나 얼음과 같이 아주 차가운 곳은요,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서 무거워져요. 가라앉기 때문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뜨거운 곳은 올라가죠. 공기가 올라가죠. 팽창한다 얘기하잖아요. 물을 끓여 보시면 아실 텐데, 그죠? 네, 수증기가 생겨서 올라가는데요. 대부분의 태양열은 북쪽과 남쪽은 극이 있어서, 북쪽과 남극에는 얼음이 있어서 이 빙하들이 꽉 공기를 잡아줘. 근데 적도 주변에는 어때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이 편차로 인해서 굉장히 지구가 자전을 할 때 강한 바람이 생깁니다. 우리 이걸 제트기류라고 해요. 북반구에 있는 이 제트기류가 생기는 거죠. 또 편차로는 벽처럼 그 바람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전 방향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편서풍이 불게 됩니다. 자, 남쪽에서 열과 빛을 받아 뜨거워진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특정 지점에서 식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찬 공기에 막혀서 못 가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구 평균 기온이 1.09도 오르면서 북극의 얼음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녹았어요. 알베도 현상 때문에 더 빨리 녹고 있죠. 그러다 보니 차가운 공기를 얼음이 없어서, 이 빙하가 없어서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제트 기류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적 편차가 없어지니까 낮아지는데 그러다 보니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많이 올라온 지역은요. 북쪽으로 이 뜨거운 공기 있는 데가 쑥 올라가고 자 반대로 밀려서 내려가는 쪽은 옆으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형 블로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상 현상을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 곳은 쑥 내려오고 올라가는 곳은 쑥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자, 여기 가운데가 쑥 올라가게 되면요. 요 안에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돕니다. 처음에 생겼다가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요 오메가 모양으로 있으면서 안쪽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2021년 6월 30일 미국은 그렇게 해서 40도가 넘었습니다. 이쪽 지역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죠. 뭐 미국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도 쪽이 그래서 최고 온도 50도를 찍는 날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름에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또 겨울에도 예, 바닷물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으로 인해 식지 않으면서 따뜻한 지역의 공기가 올라가면 겨울에 그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특정 지역에 몰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도 미국인데요. 예, 작년에 영하 18도까지 내려왔습니다. 텍사스는 여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1월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자 1월, 2월 기온이 영상입니다. 항상 영상인 말 그대로 약간 더운 지역인 거죠. 더운 지역인데 영하 18도로 떨어졌고 이 텍사스 작년 한파가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는 이 밑에 있는 사진 때문이었죠. 전기요금.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변동요금제라는 걸 쓰긴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많으면 더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영하 18도인 한파가 한 일주일 계속되고 사람들이 내내 추워서 열심히 전기를 뗀 거예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요금이 1,800만 원까지 나온 겁니다. 벌어서 전기요금만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 우리가 그 바닷속의 열 함량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바닷물에 열이 많이 늘어났어요. 바닷물은 돌고 돌죠. 돌고 돌면서 온도가 빨리 오르지 않았던 지역인데 2000년 넘어서 온실가스를 바다가 많이 흡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열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라는 이런 포스터가 등장했었어요. 2014년인데 무슨 뜻이냐? 동해에 이 명태가 엄청 많았죠. 우리는 명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명태가 없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집 나간 명태를 찾는다고 이렇게 현상금을 걸었어요. 근데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이사를 간 거였죠. 동해 안에서 더 이상 명태는 잡히지 않습니다. 명태는 차가운 물에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따뜻한 물이 우리 동해 안에 많아지면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찬물을 찾아 러시아 쪽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해수면 온도 편차를 좀 살펴보면요. 최근 6년간 7월에 해수면 온도 편차를 보고 있는데 평균 온도에 비해서 자 2016년 대비 21년 새빨갛게 변했죠. 해수면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가는 날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동물들조차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육지가 먼저 뜨거워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닷물은 섞이면서 온도가 사실 육지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온도가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KBS에서 오늘부터의 미래에서 연결된 재난이라는 프로를 했었어요. 이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들, 그리고 뭐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명태 한 마리가 명태를 못 먹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재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재난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갔어요. 네,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걸 같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해양상승화라고 얘기해요.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사실 바닷물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녹입니다. 그렇게 녹이다 보면 바닷물 안쪽에요. 탄소의 함량이 늘어나고 이 탄소의 함량이 늘어난 걸 해양산성화라고 얘기해요. 바닷물 속에 탄소가 많이 올라가면요. 바닷속에 사는 껍질이 있는 생물들 있잖아요. 탄산칼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껍질 성분을 이 껍질을 잘 못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자, 이건 열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온실효과는 그럼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 제가 저하고 살펴봤다시피 일단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이 팽창을 해요. 그리고 온실효과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빙하가 녹았어요. 육지 빙하도 녹고 바다 빙하도 녹았어요. 얘들이 다 녹고 거기다가 바닷물에 부피가 팽창하다 보니 해수면이 올라갔습니다. 하나의 현상이 그 다음의 현상을 불러오고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상기후 간에도 서로 연결된 재난을 불러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수면 상승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에 관한 도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엔 거의 해수면 상승률이 처음 시작 전보다 완전히 원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쉽게 말해서 제주도에서 용머리 해안에 2011년에는요. 용머리 해안 1년 내내 거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닷물이 높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리고 빠져나갈 때가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거의 1년에서 200일 이상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중에 39일밖에 못 들어가요. 항상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해수면 상승의 두 번째 문제는 단순히 땅이 잠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땅이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닷물에 쓸려 나가서 없어져요. 이걸 연안 침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해수면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제주도가 가장 높이 올라갔고요. 그다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전부 해수면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딱 3.5cm, 그러니까 3.5mm가 늘었다는 게 아니라 5mm만큼 늘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 동안 파도가 치고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월파 피해라고 하죠. 가장 물이 높게 들어온 날은 땅이 소금에 그만큼 쩔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도로도 쓸려 내려가고 시설물도 쓸려 내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더 심각해요. 인천은 괜찮냐?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에 녹색연합에서 인천 영동도에서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산다면 국토의 5%가 2030년에는 물에 잠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잠겨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일단 물에 잠겼던 땅은 우리가 농사도 짓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걸 다 치워야 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죠. 실제 그래서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이 올라온다는 건 한쪽으로만 올라온다는 뜻도 아니고 사방으로 올라온다는 뜻이고 이 물이 깊이 들어왔다 깊이 나간다는 뜻이고요. 또한 여기에 육지에 비가 오는 날이 겹치면 태풍이나 아니면 홍수가 겹치는 때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더 잠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기후변화, 우리 지구온난화 제일 큰 문제는 갈 곳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거의 어디에 살아요? 육지에 삽니다. 뭐, 바다에 사는 해양동물이 지구상 생물 중에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많다지만, 일단 육지에 사는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살 지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바다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따뜻한 혹은 뜨거운 지역에 살지 못했던 생물들이 점점점 북상하거나 아니면 남극 쪽으로 남하하거나 차가운 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살기는 힘들어요. 우리 지구라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후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상기후라고 얘기하는 현재의 기후변화 요소들은요, 이 현상 따라 각기 더한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봄에 산불이 있었죠. 여기에는 산불이 안 나와 있는데요. 자, 산불이 나고 나서 제일 먼저 언론에서 걱정했던 게 뭔가요? 원자력 발전소에 불이 날까 봐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설물과 그리고 삶의 기반인 어떤 도시들이 바닷가에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반 이상이 해안가에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린 해안가에 살죠. 이동도 편리하고 농사 짓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실제 가장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여러 피해가 일어나기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겹치며 감염병, 가뭄, 폭염, 태풍, 홍수 어떤 현상이 겹치든 이 현상들이 하나 이상 일어나면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폭염이 찾아왔어요. 폭염이 찾아오다 보니 너무 더워. 자, 한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아침에 일하거나 저녁에 일해야 돼요. 나의 생활 패턴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반드시 밖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노약자들은 이 더운 날 밖에 필히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다가는 그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뭐가 잘 썩죠. 환경오염 늘어나고요. 실제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에는 폭염 때문에 그 쓰레기장에 자연 발화로 불이 나는 경우도 생겼어요. 자, 근데 폭염이 있는 지역은 필히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놈의 가뭄이 우리나라에만 찾아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이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들은 식량 안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든다는 건 결국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자, 작년에 캐나다에 자연 발생 산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 200회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다음 찾아온 것은 홍수였습니다. 홍수. 폭우가 내린 거죠.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렸는데 이유는 뭐냐? 사실 불이 난 건 폭우 때문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공기가 건조해지고 침엽수가 많은 캐나다의 산들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불타오른 거예요. 자연 발화로 불이 났는데 그 다음 그 불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자 구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구름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기 중에 물 분자만으로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먼지가 그 물 분자를 뭉쳐줄 어떤 먼지, 매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산불이 그걸 제공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이 지나자 어마어마한 비가 왔고요. 그 비 때문에 땅이 타버린 땅이 쓸려 내려갔죠. 토양 유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땅에 흙이 쓸려 내려갈 때 그냥 쓸려 내려가지는 않죠. 이게 바다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자, 바닷물에 무언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들어왔음. 오염도가 당연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전염병 발생.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았던 특정 부분에 이 병균이 늘어났습니다. 예,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그 대장균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 원인은 알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상기후 이거 하나만 막으면 돼. 아우 폭염이야 너무 더워 그럼 에어컨 사면 되지.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자, 실제 제일 걱정인 건 사실 식량이에요, 식량. 자, 봄에 날씨 왔다 갔다 해서 꽃 제대로 못 피고 예,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봄에 늦게 찾아온 이 추위 때문에 얼어 죽고 나면 가을에 당연히 먹을 게 없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예, 재난이 찾아오고 심지어 바닷물은 뜨거워져서 바다에서 뭘 먹기도 그렇고 먹을 걸 예, 수확하기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이렇게 물에 잠기고요. 가을이 되면 태풍이 찾아와서 예, 신경생사에 문제가 생기고 자, 우리 지금은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온도, 이 온도를 반드시 지켜야 돼. 이 사진은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여기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라는 게 발표됐어요. 이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전까지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했냐 1850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로 막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지금처럼 잘 살 거야 라고 했다면 아니다. 지금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2도까지 오르고 나면 우리 아무래도 위험할 것. 그러니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려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아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1.5도 넘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1.09도 올랐는데 1년 내내 사실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죠. 이 이상기후 현상이 좀 더 급심해질 거예요. 점점 더 극심해지다가 티핑 포인트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어떤 기후의 변화를 막을 수 없는 지점이 찾아오면요. 전혀 다른 기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는 지난 5천년간 15도가 넘는 온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가 넘은 적이 없는데 자, 이 신기후 체제는 15도를 넘어서 어느 지점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를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원 결과가 바로 그러면 1850년 대비 1.5도를 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2022년 예, IPCC에서 그러면 1.5도를 넘으면 바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해서 우리가 전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느냐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 티핑 포인트는 1.5도를 넘더라도 우리가 이 변화의 곡선을 꺾어내리며 또 상승을 밑으로 확 꺾어내리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50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탄소 중립이라는 건 사실 탄소 안녕, 우리 헤어져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탄소를 이용한 많은 인간의 활동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화석연료를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더 이상 화석연료 쓰지 않고 안녕 탄소 너를 공기 중에 만들어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들어낸 건 공기에서 없애버릴 거야. 우리 너를 다시 옛날처럼 지구 안으로 집어넣을 거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탄소는 만들어내지 않고 그리고 탄소를 먹어주는 것들은 점점 늘리는 게 이게 넷제로라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은 그렇게 해서 줄여서 2050년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1.5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몇 도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온도가 0.19도 오를 동안 지금까지 만든 온실가스로 1.6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꺾어내려야 돼요. 빨리. 온도 상승을 밑에서 빨리 꺾어내려면 그러면 이 배출원 주기와 흡수원 늘리기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자, 흡수원 늘리기라는 건 지구랑 공간 안에는 사실 탄소 흡수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 집 앞에 있는 프란포기부터 바다 깊숙이 사는 생물들까지 요새 그래서 고래 보호를 기후활동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바닷물뿐만 아니라 갯벌 그리고 수 모든 요소들, 땅 사실 지구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흡수원이에요. 탄소를 가두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걸 어떻게 했을 때 정확하게 줄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탄소 줄이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탄소 줄이기는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서 우리 중요한 건 생활 속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고 이걸 얼마나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얼마나 탄소를 줄여야 2050년 탄소 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했을 때 정부는요, 2018년 대비 자, 2030년까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감축 약 40%를 잡고 있습니다. 2018년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해예요. 그런데 그때 대비 40%를 줄인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정책이 변화하고 있어요. 산업부터 시작해서 폐기물까지 전 분야에 각각의 목표 배출량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일단 기술로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요,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최소한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공공부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운송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래서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도를 정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도 인천에서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각각 공기업들, 시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그리고 관련된 문제가요. 우리 이산화탄소만 지금까지 신경을 썼다면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제일 크니까 신경을 썼는데 자, 지금 420ppm을 찍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지구가 방출해내는 메탄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른 것들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실가스 줄이기 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럼 어디부터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따져봤더니 당장 지금 무언가를 바꾸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다면 있는 거에서 바꾸는 거,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쉽게 바꾸되 탄소가 많이 주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분야가 에너지 분야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중요합니다. 효율이란 건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 사실 지금처럼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 계속 연료를 막 집어넣어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총 에너지량을 알고 그 에너지를 만든 만큼 딱 쓰는 거예요. 탄소가 나오지 않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탄소가 나오지도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환 빠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운 계획이 그러면 국제사회로 대비했을 때 잘하고 있냐? 그닥 잘한다는 평가는 못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지금 작년보다는 순위가 올랐어요. 지금 53위인데 우리의 정책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우리 정부의 이행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위해 지금과 같은 지구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자, 환경부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라는 걸 냈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했을 때 얼마나 줄일 수 있냐가 나와 있습니다. 난 이미 하고 있는데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미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 냉장고에 적정 용량을 유지하면요, 1년 동안 4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냉장고에 적정 용량을 유지하진 않아요. 냉동실은 텅텅 비워놓고 냉장실에 물건을 꽉꽉 집어넣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진 않지만 나는 환경을 위해서 물티슈 덜 쓰긴 할 수 있어. 그리고 1년 내내 열심히 하면 사실 물티슈 덜 쓰고 벌레 열심히 빨아도요. 이산화탄소 줄이기 많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냉장고 한번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생활 속 실천은 귀찮고 힘들어요. 여기에 1단계라고 되어 있는 게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이 정도는 좀 돈도 안 들고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돈은 조금 안 들긴 조금밖에 안 들긴 하고 마찬가지면 좀 귀찮은 거. 국민들에게 좀 귀찮을 것 같은 거. 3단계는 하기에 힘들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도요. 사람은 각자 다르잖아요. 각자 취향도 다르고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내가 제일 하기 쉬운 걸 찾게 되는데요. 만약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냉장고 적정 용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냉장고 냉동실은 꽉꽉 채워서 최대한 냉기가 안 나오는 게 좋고요. 냉장실은요. 공기가 잘 순환할 수 있게 냉기가 순환할 수 있게 한 60에서 70%만 채우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신경 안 쓰고 있었다면 지금 한번 냉장고 정리하시면 그것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이산화탄소를 훨씬 빨리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친구들이 있는 집은 보온밥솥 자꾸 쓰게 되기는 한데 나는 그게 굉장히 쉬운 사람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온 기능을 켜놓고 썼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온밥솥 보온 기능 꺼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집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 그랬을 때 밥맛이 더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냉장고 정리를 안 해도 100kg의 이산화탄소를 더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활 습관 바꾸는 거 너무 귀찮은데 냉장고 정리하기도 힘든 것 같은데 근데 가전제품 바꿔야 될 것 같던데 바꿀까? 예, 고효율 가전제품으로 바꾸시면 제품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0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실제 5등급과 1등급을 비교했을 때 에너지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쓰면 굉장히 빨리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제가 퀴즈앤이라는 사이트에 방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건요, 연습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할 텐데 여기 QR을 찍고 들어가시면 자, 이건 방법 안내입니다. 이거 연습이에요. 제가 QR을 찍고 들어가면요. 자, 퀴즈앤 펀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명을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홍길동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연습을 넣었더니 안 되네요. 자, 근데 동일인이 맞으시면 설정하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지금 내가 다른 일 해야 될 시간이야. 그러고는 닫고 나가면요. 비밀번호를 처음에 들어갈 때 설정해 놓으면 다시 들어가면 내가 나간 지점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 비밀번호를 안 설정해 놓으시면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새로 나의 이름을 55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밀번호 설정하래요. 다시 55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누르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것 확인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제가 생활 속에서 그러면 탄소 중립하기 쉬운 실전법들에 관해서 문제를 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답을 입력하세요 나오는 칸에 정답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맞췄으면 맞췄다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맞추시다가 자, 문제를 쭉 맞추시다가요. 이름을 넣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문제를 쭉 맞추시고 나면 맨 뒤에 그러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걸 적을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기에 이미 하고 있는데 나 이거 너무 잘하는 방법 알고 있어. 자랑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같이 하면 이거 정말 좋겠는데 빨리 탄소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연수부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겠는데 하는 거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그걸 적어주세요.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 의견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글쓰기를 누르면 그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건 본 게임입니다. 본 게임 지금부터 지금 탄소 중립 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QR을 찍어주세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약 나 QR 찍는 거 잘 모르는데 하시면 보통 네이버를 쓰시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화면을 가져왔어요. 네이버 휴대폰에서 웹을 누르시면 밑에 동그라미 있거든요. 동그라미 나오면 여기 보다시피 QR 바코드 찍는 란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바로 찍으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 연수진민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법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2030년 되기 전에 우리는 이만큼 줄였다 할 수 있는 실천들 제안해 주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